현재 발표 자료는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예제고요. 두 번째 파트가 응답변이법, 세 번째 파트가 자의장 해석 혹은 부지응답 해석입니다. 이 첫 번째 파트에 쓰인 예제는 두 번째 파트에도 똑같이 반복되고요. 세 번째 파트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식을 적게 썼습니다. 가능하면은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식이란 것은, 설명이란 것은 그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지, 그 있는 현상을 바꾸기 위한 것은 아니죠. 예, 설명이 필요했을 뿐이지 설명 때문에 그 현상을 뭐 곡해한다든가 아, 예, 뭐 다르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가능하면은 물리적인 현상을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식보다는 예제를 풀어가지고 먼저 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제입니다. 현재 예제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구조동력학 책에 나와 있는 6장의 3절, 8절, 9절 내용입니다. 일부를 발췌한 건데요. 유튜브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이미 다 올라가 있고요. 유튜브를 다운로딩 받아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PDF,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은, 거기 오류도 많고 하지만은 계속 업데이팅 돼야 되니까요. 완벽한 것이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딩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예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의 용어, 단어를 알아야지 스토리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대상 구조물, 그 다음 3절의 모델링, 해석 결과입니다. 책에서는 응답변이법, 응답진도법, 동적해석법에 대해 설명했지만은 현재 요 발표 자료에서는 우리가 주로 응답진도법은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니까 일본에서는 쓰고요. 그래서 응답변이법과 동적해석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출전은 6.9절 지중구조물의 지진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현재 여기에서 사용된 예제는 2009년도에 전산구조공학회에 학회지에 특집 기사로 실렸던 지진구조물의 내진 설계의 내용입니다. 물론 저도 참여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한 내용들을 어,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 되겠지만은 현재 뭐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그 당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은 예를 들어 설경다 스펙트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방법론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 예제를 구조동력학 책자 안에 있는 그 예제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보면은 용어가 필요한데요. 지중구조물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터널 같이 생겼네요. 지중구조물. 지하구조물이 아니죠. 물론 지하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지하구조물하고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지중이란 것은 땅 안에 있는 지상하고 연결되지 않은 그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집안 혹은 구조물이 막 흔들려서 비선 형성을 크게 나타낼 수 있는 집안을 근역 집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비선 형성이 없어지는 멀리 있는 집안을 원역 집안이라 합니다. soil인데 near soil, far soil, far field, near fiel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안들이 계속 이제 안에는 뭐 층이 막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 층은 수평으로 일정하게 수평으로 돼 있다라고 멀리 봤을 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층상 집안, 소일 프로파일이라고 부르고요. 자유장 집안이란 것은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했을 때 왼쪽에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고 오른쪽은 구조물이 없다 해서 free, 자유가 구조물이 없는 집안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C점은 지표면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유장 집안 흙하고 밑에 안반, 베드락이라 부르는데요. 안반하고의 경계면,
기반면이라고 하고 혹은 지중 경계면이라고 하죠. 안반과 아, 흙 지반의 경계면, 기반. 그 다음에 기반함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기반함 노드 아웃크랍이라 부르는데요. 다음과 같이 안반이 충분히 딱딱한 안반이 있고요. 그 위에 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밖으로 나와 있는 안반, 이걸 노드인데 기반함 노드, 요 베드락이 기반함이죠.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기반함하고 흙하고 그 경계면을 가지고 기반면,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지표면이고, 지표면 아웃크랍이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자유장 해석 혹은 부지응답 해석할 때는 이렇게 층상으로 1차원으로 파가 진행해서 밑에서 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지표면, 그 다음에 지중 요거는 기반면, 그 다음에 여기 아웃크랍 밖에 있는 건 위에 지표가 없는 거죠, 그죠? 흙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파를 A라고 부르고 밑으로 반사돼서 내려오는 파를 B라고 합니다. 그래서 A, B.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파하고 내려가는 파가 이렇게 위에 지반이 없는 경우는 위로 올라갔다는 게 그대로 다 내려갑니다. 감쇄가 없다고 했을 때. 하지만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로 올라간 파가 똑같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일부가 통과하기 때문에, 투과하기 때문에 다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간 파의 크기와 내려온 파의 크기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기반면, 기반면이란 단어하고 기반함 기반면, 여기 기반함 기반면, 그 다음 노드라는 것은 기반함 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반함 노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용어 두 가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은 뭐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요. 베드락, 기반함, 베드락 아웃크랍, 기반함 노드, 그 다음에 베드락에서의 within, 경계면 모션 이런 것은 기반함, 기반면, 요건 지표면, 위로 올라가는 파의 크기 AN, 반사돼서 내려오는 파의 크기 BN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제입니다. 두 가지 예제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역사구조물이죠. 지하철 역사구조물, 역사구조물, 네, 역사구조물 중에서 이제 뭐 그냥 개착식 터널일 수도 있고요. 역사구조물일 수도 있고, 인근 역사구조물 인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조물 같은 경우는 경함. 우리가 경함을 가지고 딱딱한 안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기반면, 베드락으로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예제인 경우는 기반면이 이게 상당히 구조물한테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기반면에서의 변이는 없다, 상대 변이는 없다라고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대 변이가 위로 올라갈수록 증폭된다. 집안의 상대 변이가 증폭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두 가지 구조물은 똑같은데 첫 번째 경우는 기반면이 구조물 아래에 붙어 있는 경우, 예. 두 번째 경우는 어, 그 기반면이 한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예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응답 변이법하고 동적 해석법을 사용해서 부재력을 구해봤습니다. 자, 구조물의 재원입니다. 구조물의 재원. 이렇게 실제 구조물의 재원과 업 비슷합니다. 업 비슷하고요. 내진 설계에 사용할 수도 있고, 내진 성능 평가에 사용하는 구조물. 우리나라 지하철 개착식 터널 같습니다. 높이를 보면은 1층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이제 대충 우리가 천정고 우리가 그게 반자 높이라고 하는 5.3m, 그 다음에 2층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은 4.15m, 지하 2층은 5.3m, 그 다음에 폭은 24m, 25m 정도 되고요. 25m. 요게 기둥은 지금 원형 기둥 파이가 1.2m, 1200짜리가 센터 투 센터가 5m 간격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직사각형 기둥이 400 바이 2000, 400 바이 2000, 이
거기 5m 간격으로 직사각형 기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헌치부가 있고, 헌치부, 기둥의 헌치부, 이렇게 있습니다. 400 바이 400, 600 바이 400. 페데스탈도 있네요. 400 정도 있습니다. 요 간격이 지하철이 한 대가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6.3m, 6.3m. 양쪽에는 뭐 다른 통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집안 물성치가 있고요. 토사와 풍화토와 경암. 감세비는 현재 5%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세비는 더 크겠죠. 근데 여기 계산상의 이유로 표준 스펙트럼 감세비 5%를 썼습니다. 포화성비를 썼고요. 탄성계수도 썼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탄성계수는 동탄성계수입니다. 그래서 포화성비, 그 다음에 전단파 속도, 그래서 동탄성계수입니다. 정적 탄성계수보다 동적 탄성계수가 일반적으로 더 큽니다. 단단해요. 그다음 질량 밀도는 보통 그 1루베 1m 3승당 1.8톤, 2톤, 2.3톤. 뭐 거기 단단해질수록 거의 철근 콘크리트의 무게와 같아지죠. 2.4톤 정도. 그다음 전단파의 속도는 270, 500, 1500 정도. 굉장히 단단하게 보이는데 1500.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앞으로 예전엔 충분히 단단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야, 더 정밀한 해석을 위해서 이것도 탄성체라고 보고 강체라고 보지 말고 탄성체라고 보고 해석을 해라라는 것이 원자력 분야에선 그대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 단면의 재원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폭을 잘랐죠. 단위폭을.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게 응답 변이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3차원적으로 해도 좋지만은 우리가 대부분 지중 구조물인 경우에 종방향으로 길고 횡방향으로 짧기 때문에 단위 스트립 줄기초 비슷한 거기 때문에 단위 폭을 짧아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의 물성치도 0.17, 그 다음에 질량 밀도는 2.4톤, 감세비는 3%, 탄성 계수 구하는 것은 옛날 공식을 썼네요. 지금 요거는 이제 다르게 쓰죠. 8500, 뭐 3 루트 FCU 라고 쓰는데요. 콘크리트 압축 강도도 또 옛날 단위 30 메가파스칼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답 변이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이렇게 프레임을 써서 모델링을 했고 집안을 스프링 스프링을 가지고 우리는 스프링이라 부르지만은 아이코 집안 하는 데서는 집안 반력 계수 횡방향 뭐 접선 방향 혹은 노멀 방향 법선 방향 그래서 응답 변이법 Response Displacement Method RD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동적 해석을 위해서 유한 요소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구조물은 요건데 구조물보다 훨씬 더 크게 예를 들어서 폭을 B라고 했을 때 반폭의 3배 이상의 깊이 그 다음에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그 높이의 10배 이상의 그거 왜냐면 동적 해석에서는 흔들어 주게 됐을 때 파가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길게 잘라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거 아무리 길게 잘라도 다시 돌아오는 이유? 라고 얘기하면은 요 자르고 난 다음에 요 경계선상에 롤러가 아니라 댐퍼 혹은 조금 더 정밀한 뭐 무한 요소라든가 혹은 뭐 PML 가상 경계 조건을 달아줘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상 경계를 달아줘서 해석하는 걸 가지고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 정밀 집안 해석이고 그런 경우도 이제 구조동력 각 책에 6.7절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이라는 데 실려 있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는 최고 모멘트, 최고 힘 모멘트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모멘트가 양의 모멘트, 음의 모멘트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절대값을 취했을 때 최고로 큰 값, 단위는 킬로뉴턴 퍼 메타가 나왔고요. 붕괴 방지 수준이란 것은 지진의 크기를 좀 더 키운 거,
예를 들어 기능 수행 수준, 붕괴 방지 수준. 이게 성능 한계별로 하는데 붕괴 방지 수준에 좀 그렇게 성능 기반 설계라든가 성능 평가에 사용될 때 붕괴 방지 수준, 지진의 크기를 키운 경우에 뭐 2400년 지진에 대해서 어, 그렇게 휨 모멘트 값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보통 직사각형 구조물인 경우에 있어가지고 양쪽 코너부 1번, 2번하고 3번, 4번 절점에서의 휨 모멘트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1번, 2번, 3번, 4번 절점에서의 휨 모멘트 값을 구했고요. 여기는 예제 1번이기 때문에 경암 지반이 구조물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예, 올라가 있는 경우고요. 그리고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을 했을 때, 상호작용 해석을 했을 때 이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아주 정밀한 해석이고요. 이 값에 어떤 것이 가장 근사한 것이 정확한 것이고 멀리 떨어질수록 굉장히 보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응답 변이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동적 해석법, 유한 요소를 사용해서 여기서는 스텝 2000 혹은 뭐 마이다스를 쓰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적인 해석, 그 다음에 응답 변이법이란 것은 정적인 해석이죠. 변이, 최대 변이, 집안의 변이를 가해주는 건데 구조물에. 그러면은 변이를 가해줄 때 첫 번째인 경우는 여기 요 값이 보면은 제일 근사한 값은 요 값의 가장 근사한 값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유한 요소를 사용해서 동적 해석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 첫 번째 유한 요소 해석이란 것은 어, 기반면 응답을 사용했습니다. 기반면이란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의 응답을 여기서 지진 입력을 구하고 요 응답을 입력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여기서의 응답. 근데 실질적으로 계측되는 우리가 지진이란 것은 기반면 아웃크랍 노드에서 계측되는 거 여기 설계 응답 스펙트럼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이 응답을 지진 입력을 넣지 않고 여기서의 지진 입력을 구해가지고 이것을 입력으로 넣는 경우 근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응답 변이법을 사용했을 때 자유장 해석을 통해 가지고 자유장 해석이란 것은 구조물이 없을 때 이 집안의 변이를 통해 가지고 이런 해석을 통해 가지고 구한 집안 변이를 여기서 구한 집안 변이를 하중으로 사용해 가지고 넣었을 경우 여기서 구한 집안의 변이 최대 변이겠죠. 그것을 입력으로 넣어 가지고 구한 구조물의 부재력이 가장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 해석하고 근사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2200이 나왔는데 1400, 1045보다 응답 변이법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왔죠. 엄청나게 크게 나왔는데 이 경우는 단일 코사인을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단일 코사인. 단일 코사인이란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코사인이 됐을 경우죠. 굉장히 보수적인 값입니다. 자유장 해석으로 구한 변이를 사용했을 때보다 단일 코사인으로 가정한 변이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값이 나오고요. 또한 동적 해석을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설계 집안 운동을 그대로 입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 요 세 번째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굉장히 큰 값이 나옵니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동적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두 번째 동적 해석인 경우는 이 경우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인공지진파 설계 응답 스펙트럼에 해당되는 인공지진파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경우는 덜 보수적이긴 한데 그나마 이제 정확도는 그렇게 기반면 응답을 집어넣지 않았을 때 기반면 응답하고 여기서의 입력값하고 여기서의 입력값이 서로 다른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이 기반 암에서의 모든 절점을 구속을 해버렸습니다. 얘는 변이가 없다라고 구속을 해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얼추 여기서의 최대 모멘트 값이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 해석 굉장히 정밀한 해석이죠. 집안도 다 모델링하고요. 그 다음에 파동 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모델링한 경우하고 가장 근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 두 번째 예제도 보면요. 여기는 이제 층이 져가지고 보통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 이중 코사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중 코사인을 사용하기에는 뭐 그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1번, 2번하고
3번, 4번 절점 지점에서 코너 부에서의 그 최대 모멘트 값을 보면은 정밀 해석인 경우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930이 나왔죠. 930이 나왔는데 응답 변이법을 사용했는데 응답 변이법에서 자유장 해석 혹은 부증작 해석을 사용한 그 변이를 사용했을 경우가 근사하게 나왔고요. 동적 해석인데 이걸 충분히 길게 자르고 밑에서 이렇게 흔들어 줬을 경우에 여기서의 거기 응답으로 어,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 거기 기반함 노드 응답을 계측하지만은 땅속에 묻힌 경우에서의 응답은 요거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경우에 응답한 경우하고 요거 좀 다른데요. 어, 그런 경우가 에, 지금 요 기반면에서의 응답을 따로 구해서 입력시켰는 경우가 그나마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건 보수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적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조금 더 큰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단일 코사인법을 사용했을 때는 보수적인 값이긴 한데 너무너무 크다. 예, 동적 해석인 경우에 있어서 동적인 해석인 경우에 있어서 보수적인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진 입력 운동을 기반함 노드 운동을 사용했을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나마 조금 덜 보수적일 경우는 경함에서의 변이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경우는 조금 덜 보수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파트 1에서는 예제 해석을 했습니다. 응답 변이법이 뭐냐, 동적 해석법이 뭐냐, 방법론이라든가 어떤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응답 변이법을 사용했을 때, 동적 해석법을 사용했을 때 결과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응답 변이법의 경우에 혹은 동적 해석법인 경우에 혹은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 해석법인 경우에 보통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인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들, 원점 구조물이라든가 댐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용해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시간 그 정도 정밀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LNG 탱크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 건축물, 일반 지중 구조물, 뭐 지중구라든가 터널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해서 혹은 2차원, 3차원을 사용하기엔 너무 많이 비용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엔지니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동적 해석법, 응답 변이법이 있는 거죠. 응답 변이법이란 것은 정적 해석법인데 응답, 집안의 변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중 코사인, 단일 코사인을 사용할 수 있지만은 자유장, 부지응답 해석으로 구한 변이를 사용하면은 조금 더 정확해 근사해지고 그 다음에 동적 해석법, 우리가 셉이라든가 마이다스, 이탭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늘 사용해왔던 동적 해석법이니까 집안을 그대로 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동적으로 흔들어주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집안 운동을 그대로 흔들어주는 것보다는 기반면 혹은 그 베드락 기반암과 집안의 경계면 기반면에서의 응답을 구해가지고 그것으로 흔들어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해 근사하다 입니다. 그래서 값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엔지니어가 판단을 해야 되고 적정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더 정밀해가지고 가능하면 보수적이되 정밀한 방법에 에, 가까운 값을 쓰면 좋습니다. 정밀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정적인 방법보다 동적인 방법이 정밀하고 조금 더 거기 뭐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훨씬 더 정밀하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엔지니어가 적절하게 효율성과 합리성을 고려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사용한다면은 이 응답 변이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엔지니어가 그리고 그 경우에 있어서는 부정답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덜 보수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낸다입니다. 뭐